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최하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 33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살률 세계 1위, 비정규직 비율, 가계부채 비율은 최고 수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과 청년 실업, 저성장과 깊어진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에게 그 해법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먼저 출발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불평등을 낮춰줘야 된다. 단순히 법적인 기회 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취업난 속에 모든 걸 포기한다는 M4 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적 기본 가치인 기회의 균등, 바로 복지의 실현입니다. 온정적인 심정들도 당연히 그렇다면 어떤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경제학자를 되돌아보게 하는 생물학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장하준의 경제학 제2편 복지와 분배.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안 나는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5위권, 비정규직 비율 선진국 중 1위, 국민소득 대비 복지 지출 OECD에서 꼴찌에서 2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그려주는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지난 20여 년간 점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걱정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초한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도리어 그게 건강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경제에 해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주된 방법은 누진세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바로 경제 활력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더 벌어봤자 많이 뺏기는데 더 이상 일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창출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복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돈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이 자꾸 도태돼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통해서 살아남으니까 이것도 또 경제 효율에 나쁜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고 그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아무리 크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적자 생존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우선 지적할 점은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자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으로 얘기하면 모든 선수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먼저 출발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핸디캡 제도를 통해 가지고 더 못하는 사람한테 일단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스포츠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 자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적도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애들은 부모가 생계에 쪼들려 가지고 막 밤낮 없이 일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숙제를 도와주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대부분의 애들은 뭐 제대로 밥 먹고 다니고 부모님이 숙제도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고, 소수 부잣집 애들은 과외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도와주죠. 그러면 이런 애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애들한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영국 소설가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모든 아이들을 집단 타가서에서 길러야죠.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남에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면 부모들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조건의 균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면 복지제도를 통해서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건 불평등을 어느 수준 이하로 낮춰줘야 합니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높은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보면 부모의 그 소득 계층하고 자식의 소득 계층 간의 상관관계가 0.8 정도 돼요.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낮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를 보면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계층의 상관관계가 0.2,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나라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계층 상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미국 일부에서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을 하려면 스웨덴으로 이사를 가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몇몇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죠.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할 만큼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 이념은 스웨덴의 국가 이념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고용이 곧 복지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단단한 기반은 일자리 제공에서 시작되는데요. 완전 고용과 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고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 아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육 정책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강화로 이어져 저출산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비가 무료인데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학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3위의 초고령 사회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퇴 후 노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복지는 곧 스웨덴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불평등을 낮춰줘야 된다. 단순히 법적인 기회 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법적인 기회 균등도 있고 또 복지국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조건의 균등도 이루어주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최대한 경쟁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요? 그것도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비생산적인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학력 시험을 보면 세계 5등 안에 드는 국제 교육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국제 학력 시험에서 우리나라 성적이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쓰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되고 국민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4분의 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핀란드 학교들이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결과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많은 부분이 진정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등수 올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에 쓰는 시간 중에 반만 실제 지식 습득에 쓰이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봐서 남들보다 더 높은 등수를 따는가를 배우는 데 쓰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등수 올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등수가 높아야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는 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등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은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그런 진정하지 않은 등수 올리는 그런 지식에 투자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만 하는 집단보다는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는 집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들만 봐도 자본주의 경제가 경쟁만이 아니라 협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업이라는 건 정말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개별 회사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이 무조건 경쟁만 하기보다는 서로 잘 협동할 줄 아는 기업이 더 성공을 합니다. 덴마크가 척박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낙농국이 된 것은 작은 농장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예를 들어 사료 같은 걸 공동구매해서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개별 농장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유제품 가공시설을 공동구매해서 버터, 치즈 이런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유통가격을 낮춰가지고 매출을 올렸죠. 그래서 덴마크의 개별 낙농장들은 서로 경쟁만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협동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잘 되는 것은 그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기술 이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면서 그들과 잘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하는데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반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죠. 장하준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지는 우리 모두의 공동 구매라는 것입니다. 복지 제도가 전혀 없다면 모든 개인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저축을 하건 보험을 들건 해가지고 육아, 교육, 실직 가능성, 질병, 노후 이런 데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놔야죠, 개인적으로. 근데 인터넷에서 소위 공동구매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이런 보험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공구를 하면 얼마나 싸지겠어요. 미국은 공공의료보험이 없죠. 그래서 다 개인이나 아니면 직장이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의료보험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민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7%인데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배 반에서 2배가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낮은 나라는 8, 9% 쓰는 나라도 있고
뭐 높은 나라들이 한 13% 정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강 지표는 미국이 선진국 중에 최하위죠.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지를 하면 부자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일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나라들은 복지 지출이 국민소득 대비 30% 안팎으로 20% 부근인 미국의 1.5배, 10%가 겨우 넘는 우리나라의 3배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복지 국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나라들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들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역동적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1인당 성장률이 지난 4, 50년 동안 더 높았던 나라죠.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국민 간의 협동이 형평성과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복지제도에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가 어느 정도는 따르게 됩니다. 누진 소득세가 있는 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고소득층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연령, 건강 상태, 뭐 이런 자격만 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부자들도 필요할 때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유럽에 비해서 자금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기 때문에 뭐 중산층 이상들은 우리는 돈 내고 받는 것도 없는데 뭐 저거 늘리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유럽 나라들은 뭐 우리도 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지만 그래도 우리도 받을 만큼 받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덜한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이 복지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 이 사람들도 결국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춘 복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거든요. 아까 미국의 복지 지출이 20%라고 했는데 그 국민소득 대비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이 사보험을 들어가지고 뭐 질병이 됐건 노후가 됐건 그런데 대비하는 개인이 하는 복지 지출까지 합하면 미국이나 핀란드나 복지국가 크기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돈을 쓰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살고 더 불공평하게 사는 거죠. 이런 그 복지 제도를 통한 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제도가 잘 돼서 불평등이 낮아지면 사회가 더 평화스러워지고 그러면 부자들도 더 살기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불평등으로 인류를 다투는 남아공 같은 나라는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단지에다가 담 치고 전기 철조망 치고 기관총 든 경호원들 데리고 그러고 삽니다. 뭐 더 안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자진해서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남아공보다는 좀 덜하지만 불평등이 엄청나게 높은 브라질에서는 부자를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뜯어내는 사업이 가장 번창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방탄차를 타고 무장 경호원을 데리고 출퇴근을 합니다.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조건 경쟁만 하는 사회보다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는 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동적 복지국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란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만드는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되는데요. 공평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 역동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연대의 기반을 둔 공생과 협력의 신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사회 구성들 간의 협동이 설사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협동을 통해 추구되는 공생, 사회 평화, 연대감, 공동체 정신 이런 가치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따라서 공생의 정신이니 연대감이니 하는 그런 가치들은 말치장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공생, 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움의 추구, 사랑, 우정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간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하려는 현대 경제학의 사고방식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하지만 경제학에 더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도입되지 않으면 경제학 자체도 척박해지고 그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도 더 야만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복지가 주제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4년 전만 해도 복지 갖고 이제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되게 심한데요. 조선 산업이 되게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1992년에 독일로 처음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독일 브레멘에 있는 불칸 조선소가 동독의 4개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뭐 잘 나가는 척했는데 불과 4년 후인 1996년에는 이제 파산해 버렸죠. 그랬다 당시 불칸 조선소의 파산은 이제 한국 조선소 때문이다라는 말이 그렇죠. 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 때문에 독일의 조선소가 파산한 적이 불과 10년 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꼴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은 이미 한계에 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한계에 달한 산업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해고자에 대한 또 원정적인 심정들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복지로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 해고는 살인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강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높은 게 그 50대 이상의 장년 노년 자살이 그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OECD 평균의 3배 정도 되는데 50대 이상 자살률은 4배가 넘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직돼 가지고 그 못 견디다 결국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직접은 아닌지 모르지만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선 산업이지만 몇 년 있으면 철강 산업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휴대전화, 가전제품. 지금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산업 같은 것도 뭐 90년대 그 중반쯤에 이제 세계 1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한 15년 만에 중국한테 1위 따라잡히고 지금은 이제 뭐 한참 뒤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조선 산업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데모하고 나올 때마다 뭐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고되니까 좀 봐주자 뭐 돈 대주자 뭐 매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이 공동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조선이고 내년은 철강이지만 5년 후 10년 후 되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산업이 지금 그런 그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물론 모든 산업에서 조금이라도 도망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뭔가 이제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 게다가 지금 무슨 뭐 한미 FTA, 뭐 한유, EU FTA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외국에서의 경쟁에 선진국으로부터 경쟁에 국민 경제를 노출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밑에서 쫓아온다고 위로 또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직시를 하고 이게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니까 직장 잃어도 최소한 생계는 유지하고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살은 안 하게 만들자 그런 생각에서 다 같이 그런 그 실업보험을 비롯한 그 복지 제도를 공동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게 결국 돈을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느냐 차이지. 아까 미국 예 말씀드렸잖아요. 사보험까지 포함하면 스웨덴, 핀란드만큼 복지 지출한다고. 근데 그거를 다 같이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그 대규모로 복지 제도를 통해서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제도가 그 바뀌는데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부담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대비 복지 지출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그래도 좀 틀 잡힌 복지국가를 만들고 20년, 30년 후에는 더 체계적인 걸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당하니까 이 산업 망하니까 나와서 데모하고 해고당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 복지의 역동성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뭐 역동적으로 하려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잖아요.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실패를 전제로 그럼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패를 감수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예. 되려면 예. 그 방법은 그 복지 제도에서 뭐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핀란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핀란드, 스웨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좋다. 스웨덴, 핀란드 참 복지가 좋은 나라다. 근데 거긴 좀 지나치게 작은 나라 아니야? 그 작은 나라의 예를 가지고 한국처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미국 같은데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할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1960년대 스웨덴 그 3인당 이제 그때 복지 국가를 완성시킬 때인데 그때 3인당의 복지 정책의 그 구호로 내건 말이 안전한 사람들이 더 과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차의 브레이크인데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20-30km 이상 몰기가 힘들어요. 두렵죠. 예.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90km도 몰고 120km도 모는 거지. 그래서 복지 제도를 그런 브레이크로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라도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으면 누가 20-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전망을 만들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작은 나라들 뭐 스웨덴 1000만, 핀란드 500만인데 그 나라들 뭐 어떻게 그 다른 나라에서 그걸 배워서 쓰냐. 뭐 첫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물론 스웨덴, 핀란드가 복지가 제일 크지만 뭐 독일 같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도 복지 크게 잘하는 나라 있는데 뭐 꼭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나라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회가 작으니까 그냥 서로 좀 더 잘 알고 연대감이 높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로 그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협동하는 성향이 높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나라 작다고 꼭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거든요. 뭐 벨기에 뭐 인구 거기도 1100만인데 그것이 뭐 두 민족이 뭐 거의 지금 이혼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스위스 같은 나라도 요즘은 좀 조용히 살지만 옛날 18세기, 19세기 때는 맨날 뭐 그 종교로 갈리고 뭐 민족으로 갈리고 해가지고 내전하고 그렇게 싸우던 나라인데 뭐 별로 그렇게 그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연대 의식을 형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복지를 잘하면 연대 의식이 더 늘어나는 거죠. 누구나 나는 절대 아플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 가서 별로 돈도 안 쓰고 잘 치료받았다. 이 복지제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감을 갖고 다 자기 목 낼 거 내고 해가지고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점점 더 연대감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와 연대 간의 이런 선순환을 창출을 하면은 되는 거죠. 평등과 정의를 표현한 그림인데 저기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고선 올라가서 보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키가 크니까 바깥 내다볼 수 있고 똑같이 기회 있어 어떻게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평등이지만 정의가 아니라는 거고 정의는 작은 애들에게 높은 칸을 그렇죠. 줘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또 그 기준으로서 어떻게 설정을 할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바로 유대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대감은 내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언제나 이렇게 더 불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조선이다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럼 이 지옥 같은 조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도 그냥 당연히 뭐 복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복지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우선 뭐 그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등수 올리기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의도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전인 교육 한다고 뭐 무슨 어디서 인턴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그냥 애들이 뭐 다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또 그 부모가 도와주고 뭐 친척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에서도 또 그 집안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자기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
그 학교에서 그 말하자면 등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제도들을 그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교육 그 자체,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 자체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생계가 어렵고 이런 애들은 뭐 그런 기회를 주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소년 가장, 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안이 뭐 곤궁하고 자꾸 뭐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애들이 무슨 그 맛이나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냥 뭐 꼭 부유하진 않더라도 평화스러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그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줘야 또 그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이들이 또 진취적으로 하려면은 또 그런 실업보험이니 재교육이니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그래 지금 그 새로 나온 산업에 가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날 텐데, 안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냥 안전한 뭐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뭐 교수도 좀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만 찾는데, 그거는 결국 또 그런 거 하려면은 뭐 로스쿨이니 뭐 의학 전문대학이니 만들어가지고 또 돈 없으면 또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뭐 한두 가지 고칠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고쳐주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아무리 뭐 군사 독재하고 뭐 어렵고 그랬지만 다들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산 거잖아요. 지금 그 희망이 없어지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제일 좀 미안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기 부모 세보다 절대 더 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항상 부모보다 더 잘 살아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정말 저도 막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장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 했는데, 그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그럼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이 그렇죠. 그것도 할 거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생길까 이렇게 돼요. 이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사람이 제일 인공지능도 잘하는 건 노는 거밖에 없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어차피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일반 시민들이 돈을 쓸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뭐 기본소득 같은 장치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기본소득만 가지고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글쎄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루터라는 그 유명한 노조 지도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노총 위원장 뭐 이런 분이죠. 근데 그 양반이 그 포드 공장에 이제 뭐 말하자면 시찰을 갔는데, 거기 그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새로 이제 자동화 기계를 쫙 들여왔다고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노조원 점점 줄어들고 당신 큰일 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루터라는 사람이 글쎄 뭐 나도 큰일 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누구한테 차 팔라 그러냐고, 사람 없이 다 기계만 쓰면 누가 차 사냐고 그랬다는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항상 우리가 그 이제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또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자꾸 놓치고 그냥 무조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덜 쓰는 게 장기적으로 그 비용 절감된다 해가지고 자꾸 자동화하고 기계 들여오가는데, 기업 전체 입장으로 보면 점점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냥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뭐 무조건 자동화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뭐 설사 직장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돈을 갖고 뭐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에 더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기업들한테 수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뿐이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지만 예. 복지국가 제대로 하는 나라들은 기본소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현금도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의료,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거 다 합치면은 상당히 기본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제도의 확대 자체가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분들은 복지제도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 건강해서 의료보험 별로 안 썼으니까 그 돈 현금으로 나 주면 나 해외여행 좀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너무 제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다 현금으로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꼭 그런 그 진짜 현금으로 주는 기본소득 제도로 하는 것보다 복지의 확대랑 또 연결시키는 게 더 그 합리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단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노는 건데 그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노는 존재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하는 인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호모 파베르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이 물건을 만드는 인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 돌보는 일이라던가 뭐 학교 같은 데도 지금 교사 2배 고용하면은 얼마나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얼마든지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도 느끼고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그런 걸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만으로 저는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만들기 그다음에 그 놀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기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기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조국의 현실에 되게 절망하면서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렇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되게 또 아쉬운 점은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의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개인의 스펙 쌓고 서로 경쟁만 하지 사회 안전망을 그렇죠. 만들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희 세대의 책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그 젊은 세대는 자기의 일이 닥쳤으니까 이 세대가 앞 세대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 강의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경쟁이 물론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좋은 면이 있지만 경쟁만으로 잘 되는 사회는 없어요. 사실 뭐 미국 같은 데도 뭐 다 뭐 그런 개인적인 경쟁, 기업 간의 경쟁만으로 하는 것 같지만 뭐 기초 연구 개발 같은 데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미국 국방성에서 그 연구비 안 됐으면 실리콘밸리에 남아 있을 회사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초 과학이나 기술 연구에다가 엄청 돈을 부었고 뭐 그런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협동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수사적으로 그냥 우리는 경쟁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지 말고 다른 나라들 다 보면 뭐 덴마크 낙농 협동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사방에 협동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자기 개인 스펙 쌓고 그런 건 좋지만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낭비적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물론 개인이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자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회도 점점 더 협동하고 더 연대감 조성하고 뭐 그를 위해서 복지 정책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일자리도 더 열심히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죠. 사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미안해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뭐 다들 1900 뭐 한 40년부터 한 60년대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뭐 경제 성장 막 고도 성장 돼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질 때 물론 그때 굉장히 고생하면서 뭐 막 공장에서 손가락 잘리면서 일한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경제가 팽창하고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처럼 말하자면 자기 그 뭐 스펙 쌓기 이런 거 안 해도 취직하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거든요. 자기들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런 걸 요구해 드리면 또 기성세대들도 우리가 진짜 이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진짜 헬조선을 끝내주려면 정말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런 젊은이들이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으면서 유대감을 갖고 다 같이 그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복지를 주제로 장하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생물계는 그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아래 단계에서는 없던 성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물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논문으로 발표된 게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종이건이 발표된